3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검찰청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 비리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고성과 다툼으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국회 여야 싸움은 늘 있는 일이니 그렇다 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공수처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등 주목할 발언들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작심하고 소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공수처 도입 관련 질문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수사는 검찰과 경찰,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한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논쟁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상 공수처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삼권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이 논쟁으로 좀 올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빼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독점주의,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방안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나아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경찰에서 정보 기능을 떼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기능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동향 정보니 정책 정보니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문 총장은 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법원에까지 날을 세우며 검찰과 법원의 영장 기각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줄이고 조폭이나 마약범죄 수사는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마약청을 설립하는 등 검찰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로는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다입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 입장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일 검찰과의 일전 불사를 예고한 건데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되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수석이 오늘 서울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재 전 수석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김 전 수석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오늘 일정에 대해선 아무래도 검찰에 가서 법리 다툼을 해야 될 테니 변호사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보복의 혐의 부인, 법리 다툼,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는 MB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사법연수원 14기 강훈 변호사와 33기 피영현 변호사에 이어 39기 김병철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세 변호사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급성장한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도곡동 땅 차명 보유 및 BBK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대한변협의 수임 불가 결정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효재 전 수석은 걱정스럽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정동기 전 수석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김효재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검찰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3명이 맡게 되고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되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재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4번째 소환, 뇌물과 횡령, 배임, 조셉 호텔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오는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네,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스와 관련해서 네. 이제 횡령 배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세 포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인데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 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제일 큰 역시 뇌물이 있습니다. 네. 뭐 한 111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핵심은 뭐 말씀하신 대로 뇌물 혐의인데 뇌물 혐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뇌물 혐의 중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네. 그다음에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그때 대납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으로 연임하거나 다시 취임하기 위해서 전달했다는 네. 명목의 돈 22억 상당. 그다음에 기타 불법 자금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다스부터 좀 볼까요? 이거 이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소송비 대납, 그러니까 다스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뇌물이 성립이 하는가요? 어떤가요? 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제3자 뇌물 제공으로 하지 않고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냥 단순 뇌물죄 또는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것도 뭐 본인이 직접 받은 거는 어쨌든 아닌데 이건 어떻게 뇌물 혐의가 되는 건가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네. 받은 것인데요. 근데 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면 네. 이 전 기획관 등은 방조범으로 적시하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범, 그러니까 주범으로 네.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이라서 수수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팔성 전 회장이 MB 사위나 형 뭐 상황 네. 이상득한테 돈을 준 건 이것도 그럼 뇌물 비슷한 취지로 되는 건가요? 네, 이 내용이 좀 독특한데요. 우리 수사당국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정부이고 네. 그리고 뇌물을 건넨 후인 2008년에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런 네. 것에 미추어 보면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앉기 위해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네. 뇌물을 건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혐의들이 인정이 되면은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특가법을 적용받는데요. 네. 특수력이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 혹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수뢰액이 1억을 넘을 가능성이 많아서 네. 지금 상당히 중형이 예상돼 법정형으로는 상당히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네. 재판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네, 뇌물죄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입증이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의 문제, 법리 문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뇌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부 법리 판단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뭐 몇 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는 한데 박 전 대통령 재판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몇 가지는 결론이 난 상황으로 또는 1심 판단이 난 상황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뭐 이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부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내일 검찰 조사가 길어질 것 같은데 검찰에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의 수십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포괄 일죄를 거론하며 검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재판을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재판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69억 원을 강제로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그러면서 검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모두 종북 좌파 세력 척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혐의는 블랙리스트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일화 범위로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이중기소라는 잘못된 무리수를 두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협박이 아닌 협조 요청이었고 설사 협박이었다고 해도 이중처벌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조 전 수석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은 화이트리스트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또 한 번의 전면적인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23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빠르고 짜릿한 놀이기구는 물론 범퍼카 같은 아이들이 주로 타는 놀이공원 놀이기구도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제한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안전을 위한 정당한 규제인지를 다투는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최대 시속 104km, 낙하 각도가 77도에 달하는 삼성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T-익스프레스를 타려 했던 1급 시각장애인 김준영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 위험하다며 탑승을 제지한 겁니다. 이용 정의나 이용 중에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씨는 에버랜드를 다녀온 나흘 뒤 에버랜드와 합병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더 위험할 것이라는 주장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김준영 씨 주장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지난 2016년 11월 8차 변론 이후 중단됐던 재판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에버랜드 약관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위법한 약관이냐 여부입니다.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에버랜드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충격 자체가 시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고 놀이기구란 것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김준영 씨 변호인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에버랜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는 그 놀이기구를 에서 오는 그런 스릴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함인데 지금 피고의 주장은 오히려 그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식이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시각장애인 변호인과 함께 직접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를 타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운행, 두 번째는 비상시 대피 테스트였는데 시각장애인들도 밧줄을 잡고 비상계단을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는 등 특별한 위험 요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으면 그냥 만연히 그냥 그저 조금 더 위험할 거다. 그냥 이런 생각만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았고.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갑자기 정지하면 시각장애인이든 비시각장애인이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오늘 재판에서도 가속도 그래프와 시각이 있고 없고 반응 차이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시각장애인이 더 위험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한인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없는 차별인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다음 달 24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오후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안 전 지사가 사용한 컴퓨터와 관사에 설치된 CCTV 영상,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대생 성추행 의혹 보도 내용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으며 프레시안은 이를 재반박하는 보도를 내는 등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전관예우 근절,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사법발전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주요 사법개혁 안건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3부에서 형사 4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최 씨 변호인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며 최 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